네, 조성 변호사입니다. 자, 오늘은 변호사가 사건을 수임할 때 가려서 하는 게 맞느냐, 뭐 이런 얘기를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어제 되게 시끄러웠던 기사 중에 하나가 그 장성근 변호사님이라는 분이 그 공수처 그 후보 추천위원, 네, 그 민주당 몫으로 두 분이 선임됐는데 그 중에 한 분이 이제 장 변호사님이었죠. 제가 아주 잘 아는 분이에요. 법조 선배님이시고. 그래서 처음에 선임됐다는 뉴스를 듣고 오히려 정파색이 좀 없고 아주 인격적으로 훌륭하신 분이 되셨구나, 적절한 인선이다라고 생각했는데, 오후에 이제 되게 시끄러워져 가지고 사임을 하셨죠. 사임을 하신 이유는 장 변호사님이 그 무슨 최근에 어떤 사건을 하나 수임해서 하고 계신데, 그 이렇게 의뢰인이 그 N번방 사건의 공범이었다. 그래서 뭐 이런 사회적으로 지탄받는 사람 거를 하면 되냐, 그런 사람이 지금 이런 중차대한 공수처 후보 추천위원회 들어가면 되나, 뭐 이래가지고 본인 스스로가 부담을 주기 싫어서 사임한다, 뭐 이렇게 하셨는데, 그걸 보고 제가 좀 이런저런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제가 이제 중고등학생들 뭐 이렇게 어쩌다가 한 번씩 강의는 잘 안 나가, 어쩌다가 강의 가면은 자주 듣는 질문이 이런 거죠. 나쁜 사람도 변호해줘야 되나요? 뭐 살인자도 변호해야 되나요? 뭐 이런 거. 이제 그런데 사실 이제 뭐 그런 거죠. 이게 만약에 특히 이제 그 형사 사건에 이런 게 문제가 많이 되죠. 민사분 형사 사건에서 어떤 피고인이 있는데, 피고인의 피의자가 있는데 좀 문제가 있다 사회적으로. 그러면 이걸 다 수임을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최근에 그런 사건들 많았잖아요. 그것도 고모 씨 지금 그 뭐 남편 살해 사건, 그것도 그렇고. 다만 이제 이런 건 있어요. 법조계의 륜자가 바퀴륜자, 법조를 이루는 세 바퀴. 자, 검사는 이 피고인이 이런 죄가 있다라고 해서 강력하게 처벌을 주장하고, 변호인은 뭐 그렇다 하더라도, 이렇게 무죄인 경우도 있겠지만 유죄라 하더라도 이런 부분은 또 정상 참작할 여지가 있다라는 거를 변호인이 얘기를 하고, 결국 최종적인 판단은 판사가 하고, 이제 요런 식의 그 어떤 각자의 역할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검사가 지레 어떤 이 친구가 말이야 정상 참작할 여지가 있네라고 너무 변호인 측이 되어서 하는 것도 좀 곤란하고, 변호인이 말이지 변호를 하면서 당신 말이야 이러면 안 되지 라고 막 야단치고 또 그래도 안 되고, 왜냐하면 이 직업적인 자기의 롤이 있는 거니까. 그리고 판사는 중립적으로 판단을 하는 요 시스템이 돌아가야만 이게 재판을 받을 어떤 권리가 정확히 보장이 되는 거죠. 그런데 실제 이제 변호사들은 고민을 많이 합니다. 뭐 사건을 맡게 되는데, 사건 나름대로의 사건의 이제 그 성격이나 질을 보는 거죠. 이거 내가 이거 뭐 해가 되겠나, 사회적으로 되게 지탄받는 그런 사건, 뭐 이거 내가 이걸 해가지고 팔자 고칠 만큼 돈을 많이 벌 것도 아닌데 괜히 이거 했다가 요거도 먹고, 또는 내가 앞으로 뭐 어떤 일을 할지 모르는데 이 사건을 만약에 내가 맡았다가 나중에 내가 지금 우리 장 변호사님처럼 어떤 공직에 나가게 될 때 이게 내 발목 잡는 거 아니야? 나 이런 거 안 해. 나는 그래서 양질의 사건만 해. 이럴 수는 있어요. 분명히 변호사 입장에서는 의료법은 보면은 이 의료를 거부하기 힘들지만, 법상 변호사법은 뭐 이렇게 협상한 다음에 저희들이 이 사건 못 하겠습니다라고 거부를 하면, 사실은 변호사법상 그거를 반드시 이 사건 당신이 해줘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권리는 없는 거거든요. 제 경험담 몇 가지를 말씀을 드릴게요. 첫 번째, 2012년이군요. 2012년도에 제가 사회에서 알게 된 친구, 뭐 K라고 합시다. 그 친구가 저한테 연락이 온 거예요. 와서 정말 이제 머뭇거리면서 얘기를 하는데, 그때 제가 법무부의 태평양에서 근무할 때거든요. 자기 친동생 일이었어요. 남동생. 자기 친동생이 뭐 어느 사립학교에서 스쿨버스 기사를 하고 있는데, 그 스쿨버스인데 그 어린애들도 좀 있는 거예요. 뭐 유치부, 뭐 초등학교. 근데 유치부 애를 이렇게 성추행을 했다.
근데 이렇게 해가지고 문제가 된 거네요. 그래서 지금 뭐 징계도 받고 형사적으로 그 부모가 지금 날 뭐 이렇게 아주 화가 나서 그 뭐 성추행으로 지금 이렇게 이제 기소가 된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저한테 얘기를 하는데 좀 머리가 아픈 거죠. 아니 뭐 제가 성범죄 전문도 아니고 또 이게 제가 그때 대형 로펌에 있을 때인데 그런 사건을 한다는 것 자체가 이게 좀 저희 로펌에도 썩 좋지가 않거든요. 분명히. 그리고 뭐 그렇다고 제가 돈을 뭐 제 지인인데 많이 받고 할 수도 없는 거고. 그래서 제가 한두 번 거절을 했어요. 거절을 했는데 워낙 사건 자체가 그렇다 보니, 그리고 이 동생이 만약에 이 일 때문에 잘못되면 결혼한 친구 있는데 자기 딸 보기도 그렇고 이게 막 그게 사회적으로 매장된다. 사실 그렇잖아요, 성범죄라는 게. 그래서 저보고 꼭 좀 해주면 좋겠다라고 부탁을 하길래 제가 이제 그 동생을 만났죠. 만나서 이제 뭐 지 형이 쟤랑 친구니까 딱 말 딱 까고 내 눈을 똑바로 봐라. 그리고 솔직히 얘기해라. 너 정말 안 한 거 맞냐? 그러니까 정말 솔직히 얘기를 하라 그랬죠. 그랬더니 정말 정색하라고 자기는 안 했다는 거예요. 알았다. 해보자. 그래서 이제 제가 그 사건을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일단 그 사건을 하면서 이제 저희 비서도 아니 뭐 변호사님 뭐 이런 사건 하세요? 그리고 이제 그게 법원에서, 그게 서부지방법원이었었는데 이 법원마다 전담 부서가 있거든요. 거기는 성범죄 전담 부서였어요. 그러니까 전부 다 성범죄 사건이에요. 그러면 피해자가 대부분 여성일 것이고 나이가 어린 피해자, 나이가 많은 피해자 뭐 다양하게 있는데 대부분 뭐 그거죠. 뭐 나이 많은 피해자와 상대해서는 뭐 합의에 의해서 한 것이다. 뭐 이런 게 대부분이고, 또 어린애에 대한 거는 나는 한 사실 없다. 그 A의 일방적인 진술일 뿐이다. 근데 이게 참 성범죄라는 게 당한 사람이 저 아저씨가 그랬어요 라고 얘기를 해버리면 뭐 다른 그 반증을 참 대기가 어렵죠. 특히 이제 제가 예전에 뭐 지하철 내에서, 제가 또 아는 지인의 지하철 내에서 뭐 이렇게 불필요한 신체적인 접촉을 했다. 그래가지고 그분이 막 잡힌 거예요. 근데 막 이렇게 지하철에서 막 밀고 당기고 하는 과정에서 자기는 그렇게 한 사실도 없는데 피해자가 그렇다라고 얘기를 해버리니까 이게 진짜 뒤집기가 어렵더라고요. 자, 그래서 이제 그 재판을 하는데, 그래도 제가 태평양에 다니면서 뭐 큰 사건도 하고, 형사건 같은 경우에도 뭐 어디 뭐 안산시장님 사건, 뭐 그다음에 또 고위공직자 사건, 뭐 이런 사건, 뇌물 사건 이런 거 큰 거 하고 막 그랬는데, 이거 뭐 어린애 성추행 사건을 해? 모양새가 너무 빠지는 거죠. 그리고 이거 막 그 변호를 할 때 뒤에서 사람들의 눈총이 아이고 저 변호사는 뭐 돈 되는 일이면 다 한다 뭐 이런 이제 느낌을 받으니까 중간에 몇 번 제가 중간에 때려치려고 그랬어요. 그래서 한 번은 제가 정말 때려치고 싶었던 것이 그 피해자 여성 그 어린아이의 그 부모네 집안이 좀 알고 봤더니 좀 빵빵한 집안이었었어요. 그래서 그쪽에서 이렇게 우리 태평양의 좀 높은 변호사님한테 말이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그 높은 변호사님 한 분이 저를 부르시는 거예요. 저 변호사 잘 지내? 무슨 사건 한다면서? 아니 뭐 그런 사건을 하고 있어? 응? 그리고 그 부모들은 다 사람들이 괜찮은 사람들이야. 그 대강 사건 좀 정리해. 그리고 뭐 딴 데 맡겨. 뭐 위에서까지 그러니까 제가 이걸 할 동력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정말 진짜 중간에 그만둘라 그랬었거든요. 근데 그때 이제 제가 그런 고민을 가지고 제 이제 후배 한 명이랑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그 친구는 이제 뭐 그냥 사회에서 알게 된 후배인데 제가 고민을 푸념스럽게 얘기하니까 걔가 딱 그러는 거예요. 선배님 지금 이렇게 물러나면 너무 비겁하잖아요. 비겁해? 그건 좀 너무 비겁하잖아요. 좀 비겁하지. 좋다, 해보자. 그래가지고 계속 이어서 하고, 제가 뭐 그 얘기도 했어요. 재판장님한테. 저희 이거 돈 받고 하는 거 아니다. 근데 이런 과정에서 너무나 아예 일방적인 진술밖에 없는 것이고, 이거는 현장 검증을 반드시 한번 해봐야 된다. 현장 검증을 해보면
지금 이 고소인이 얘기하는 그런 식의 일이 이루어질 수가 없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같이 있는 그런 상황인데, 그랬더니 현장 검증 하려고 하면 또 판사님이 또 그까지 가야 되고 안 가시거든요. 그냥 뭐 현장 검증은 됐고요, 변론 종결하겠습니다. 그리고 선고 기일이 딱 잡힌 거예요. 야, 이거 뭐 딱 분위기 있잖아요. 이대로 가면 무조건 지는 거예요. 그러면 이 친구는 뭐 실형이야 살겠습니까? 뭐 징역 한 1년에 집행유예 2년. 근데 성범죄 꼬리가 딱 붙잖아요, 전과자로서. 그래서 제가 생각한 것은, 일단 현장 검증을 이제 판사가 안 나오려고 하니까 그 학교에 가서 그 당시에 그 범행이 일어났다고 주장하는 그 시간대에 사람들이 어떤 동선을 가지고 있고 이걸 갖다가 사진을 다 찍었어요. 그 사진에 얘기를 안 하고 그 자연스러운 사진을 쭉 찍어서 그거를 다 출력을 해가지고 판사님한테 보이면서 제출을 한 거죠. 이런 상황이다. 이 학교의 그 하교하는 시간대가 이건 어떻게 그렇게 할 수가 없다. 이거는 매일 이렇다. 그리고 거기는 슈퍼바이저라 그래서 딱 감시하는 사람들도 다 있어요. 사립학교이기 때문에 이거 운전수가 할 수가 있는 게 아니다. 그래서 이제 그거를 사진을 찍어서 냈더니 꽤 두껍게 냈어요. 그랬더니 판사님이 재판을 다시 공판 재개를 하시고 현장 검증 한번 해봅시다. 그렇게 된 거예요. 그 당시에 이제 저쪽 검사도 여검사였어요. 여검사. 그러니까 여검사가 저를 물어보면 눈빛이 거의 저런 파렴치한 놈을 변호하고 있어. 뭐 약간 이런 눈빛이 느껴지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그 어느 추운 겨울날이었어요. 그 학교에 가서, 학교에는 얘기 안 하고, 왜냐면 자연스러운 상황을 봐야 되니까 매일같이 그 하교를 하는 그 상황에서 판사님 세 분하고 검사님하고 이제 저하고 이렇게 상황을 봤죠. 이제 판사님이 그걸 딱 보시더니 이런 상황이란 말이지. 이게 정말 이게 서류로 보는 것과 현장에서 보는 것과 차이가 좀 많이 납니다. 그래서 결국은 판사님이 현장 검증을 마치시고 나오셔서 재판이 이제 한 달 뒤에 선고가 났는데 전부 무죄가 난 거예요. 무죄가. 제가 그 선고 날 때 선고 들으러 제가 안 갔는데 이불 뒤집어 쓰고 조마조마 해가지고 선거부터 10시에 나니까 전화벨 울리기로. 그때 10시에 딱 되니까 그 동생이 울면서 무죄 나왔습니다. 같이 막 울었죠. 그러니까 이게 뭐 금전적인 청구를 하는 것과는 달리 이거는 뭐 여러 가지가 얽혀 있는 그런 사건들이었거든요. 와, 진짜 되게 힘들었고 보람 있는 그런 사건이었는데, 이제 그 사건이 결국 2심까지 갔는데 2심도 그냥 무죄가 되었죠. 그 사건의 그 친구, 그러니까 제 친구, 그 친구가 뒤에 한 얘기가 참 제가 되게 기억이 남아요. 조 변호사, 참 내 동생이지만 이런 일이 발생했다고 딱 했을 때 그기가 다 형제가 많았었어요. 그 형이 있고 누나가 있고 뭐 이런데, 형도 누나도 그 부인도 이게 좀 긴가민가한 거죠. 혹시라도 우리 남편이 그런 짓을 한 게 아닐까, 혹시라도 만에 하나라도. 왜냐하면 이 성적인 문제는 자신할 수가 없는 거니까. 그래서 그 제 친구 얘기가, 본인도 형이지만은 가족이지만 이거를 진짜 되게 고민스러웠다는 얘기죠. 그리고 100% 신뢰가 안 갔는데 조 변호사 자네가 그래도 이렇게 해주니까 정말 고맙네. 그래가지고 뭐 정말 그 사건, 그래서 제가 제 첫 번째 책이 내 얘기를 들어줄 단한 사람이 있다면인데, 그 책 프롤로그에 보면은 그 장면이 나와요. 제가 입을 뒤집어 쓰고 이거 진짜 빨리 결론 낼 때를 대비해서. 사실 이제 그 사건은 저한테 뭐 금전적인 이익이 된 것도 아니고 뭐 저한테 이 사건을 어디 뭐 언론에 소개해서 저의 승소 사례라고 얘기하기도 되게 애매해요. 왜냐하면 그래도 피해자가 있는 것이고 그 애가 피해자인데, 물론 이제 뭐 그 애가 이제 얘기를 뭐 사실과 다르게 한 것 같은데, 그래도 이건 뭐 내가 이겼다 라고 승소했다라고 자랑할 수 있는 그런 사건은 아니고 그냥 저만 알고 있는 그런 사건이지만 정말 가슴에 되게 남는 사건이고, 제가 변호사로서 제 키가 조금 크게 된 사건으로 제가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또 한 건이 더 있었어요. 그거는 한 2, 3년 전인데 언론에서 되게 시끄러웠던 그 뭐 재벌 3세의 사건이었는데, 보통 이제 그런 사건 나면 아이고 집에서 돈 많다고 말이야, 지맛대로네, 뭐 이렇게 할 그럴 만한 사건이에요. 문제 있다. 그랬는데 그 대형 로펌에 있는 제 후배가 저한테 전화를 온 거예요. 뭐냐면, 선배님 그 사건 좀 맡아서 해보시겠습니까? 응? 내가 왜? 그랬더니 이제 설명을 하는 거죠. 그 이제 재벌 회사니까 당연히 그 회사의 회사 로펌은 그 빅 로펌이었었어요. 그런데 이제 그 아들내미가 사고를 치니까 그 아들내미 형사 사고를 빅 로펌에서 맡아서 변호한다는 자체가 모양새가 안 좋다는 거지. 좀 낮게 대응해야 되는데, 그래서 그냥 작은 사무실에 그냥 성실하게 할 수 있는 그런 변호사면 좋겠다. 그래서 이제 제 후배가 저를 추천을 했고, 그래서 내부적으로 뭐 괜찮겠다라고 해서 저한테 연락이 온 거예요. 야, 이거 고민되더라고요. 그 사회적으로 지탄받는 그 재벌 3세인데, 근데 또 그 사모님이 저를 한번 보자 그러시더라고요. 한번 보고 싶다. 그리고 이제 제가 쓴 책도 읽어보셨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당신 아들에 대한 그 얘기, 그러니까 왜 아들이 제대로 사랑을 받지 못하고 컸다라는 그 개인적인 얘기를 하시면서 엄마로서 항상 느끼는 미안함, 그래서 아들이 조금 엇나간 거 아닌가, 근데 정말 반성하고 있다, 뭐 이런 얘기를 쭉 하시는데, 막상 또 그 얘기를 듣고 보면 이게 또 그럴 만한 사정이 있구나. 결국은 사고를 친 건 맞지만 이런 거를 그래도 좀 잘 재판부에 얘기를 하는 게 의미가 있겠다, 뭐 이런 생각을 좀 했는데 이제 제 주위에서 다 말리는 거죠. 조 변호사 그 사건 하면 그거는 안 돼. 아니 조 변호사 그 나름대로 좀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데 뭐 돈 때문에 그런 사건 한다, 이런 딱 느낌을 줄 거잖아. 사실 뭐 그게 개인 행사 사건이었으니까 아무리 재벌 3세라고 하지만 큰 돈을 받을 수는 없었어요. 그 이제 그래 그렇지, 이 사건을 한다는 게 좀 그렇다. 제가 이제 거절을 했었어요. 거절을 했는데 그 후배가 선배님 그냥 해주세요, 저희들이 다 써드릴 테니까 그냥 법정 가서 그냥 잘 얘기하고, 오히려 이제 선배님 잘 하시는 게 설득, 그러니까 판사님에게 진정성 있게 얘기해 주시고, 그 자제분 지금 구치소에 계신데 좀 잘 얘기해 주시고, 자제분을 좀 이렇게 또 리딩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그 선배님 잘 하시잖아요. 고민 또 엄청 한 거죠. 엄청 했어. 이거 만약 하게 되면은 어떤 식으로든 언론에 날 텐데, 그럼 이게 기사가 남아서 제 이름 치게 되면은 이 사건을 했던 거야 조성 변호사가. 이런, 이게 좀 모양새가 안 좋잖아요. 근데 결국 그 사건은 안 하게 됐어요. 안 하게 된 게 제가 거절한 게 아니고 제가 계속 고민하고 있을 때 그쪽 내부 사정으로 이렇게 그쪽에서 되게 조용하게 은밀하게 작은 사람을 찾았는데, 저를 찝었는데, 의외로 저를 언론에 두드려 보니까 저도 뭐 책도 내고 꽤나 또 유명한 거예요. 뭐 강의도 많이 하고. 그래서 조용한 사람을 찾았는데 이 사람 자체도 개인이지만 좀 되게 유명하네. 그래서 이제 회사에서 조금 부담을 느껴서 더 이제 작은 곳으로 가서 제가 안 하게 됐는데, 그러니까 진짜 그런 고민들이 많아요. 이 사건을 내가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런 고민들이 계속 있어요. 계속 있고. 근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자, 우리 언론에서 이렇게 봤는데 얘가 나쁜 놈이래. 그럼 이제 얘가 나쁜 놈이면 얘가 처벌해야 되면 검찰, 법원, 변호사 필요 없죠. 언론에서 그냥 기소해 가지고 언론에서 여론 재판하면 되니까. 근데 막상 형사 사건 들어가서 보면은, 깊이 들어가 보면은 되게 디테일한 뭐가들이 많고, 양쪽 얘기 다 들어봐야 되고. 좋아, 우리 의뢰인이 나쁘긴 해. 하지만 이런 점은 정상 참작을 할 여지가 있어. 적어도 이런 부분은 얘기를 해야지. 사실은 이게 이제 변호사의 그 역할이기도 하죠. 그래서 저는 기본적으로는 좀 좋은 사건만 하고 싶긴 해요. 이제 폼 나는 사건. 그리고 좀 뭐 어디 내놔도 조 변호사 그런 사건 했어, 그런 사건을 하고 싶지, 뭐 이렇게 좀 논란 있는 사건은 하고 싶진 않기는 해요. 웬만하면 거절하고 싶긴 해요. 그런데 그거는 뭐 제 마음이 그런 것이고, 제가 뭐 보니까 장 변호사님도 이번에 문제된 장 변호사님도 그 N번방 그 친구
그 부모님이랑 원래 아셨더라고요 보니까. 그리고 이 N번방인지도 몰랐다는 거죠. 그냥 뭐 이게 협박 사건이다 그래가지고 원래 그 애를 예전에 한번 변호했다가 다시 변호했는데 막상 알아봤더니 이제 그런 큰 사건임을 뒤늦게 아신 거죠. 그러니까 만약에 이런 식으로 그 변호사가 어떤 사건을 변호하는가에 따라서 문제를 삼기 시작하면 이제 모든 변호사들은 좋은 사건만 하고 싶지. 특히 실력 있는 변호사일수록 난 저 사건 손 안 대. 그러면 이제 진짜 사건이 없어서 허덕이는 변호사들만 막 그 사건 제가 할게요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은 정말 뭐랄까 실력 있는 변호사의 변호를 제대로 받지 못하는 그런 일이 발생하게 되는 것이고, 이제 뭐 요즘 뭐 한창 그 박시암 사건 때문에 시끄러운 것 중에 하나 무죄 추정의 원칙이잖아요. 이게 참 무죄 추정의 원칙이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고, 저는 뭐 항상 형사사건 하다 보면 법정에서는 유죄 추정의 원칙으로 돌아가서 참 변호사로서는 힘든데, 어떻든 변호사 입장에서는 사건이 끝날 때까지는 우리 의뢰인 사건을 일단 맡았으면 우리 의뢰인을 위해서 최선을 다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그 결과를 겸허히 받아들이고, 물론 그 과정에서 우리 의뢰인을 위해서 뭐 증거를 조작한다든가 그러면 안 되죠. 근데 있는 사실에서 검사는 굳이 우리 의뢰인에게 유리한 사실을 파헤치질 않아요. 나쁜 점만 지적하니까. 그럼 우리는 그래도 이 정상 참작될 여지를 뽑아서 법원에 어필을 하고, 그건 사실은 변호사가 해야 될 영역이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장성근 변호사님의 그 논란을 보면서 이런 식으로 어떤 사건을 수임했는가에 따라서 잣대를 대기 시작하면 모든 변호사들이, 좀 실력 있는 변호사들, 잘 나가는 변호사들은 이런 사건은 안 해. 돈도 안 되고 모양도 빠지고 난 멋진 사건만 할 거야, 이렇게 될 수가 있지 않을까, 그런 걱정도 되고. 저는 이제 제 후배가 그때 했던 말, 그 중간에 그만두면 비겁하잖아요. 그 얘기가 되게 가슴에 많이 남아요. 그래, 내가 비겁하지. 내가 법이라고 라이센스 따가지고 지금 하고 있는데, 내가 그 뭐 피킹 체리라 그러죠. 딱 내가 좋아하는 것만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거 아니냐. 그래서 뭐 그런 생각을 제가 예전에 많이 했었는데, 오늘 이 사건 보면서 이런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사실 이 부분은 모든 변호사들이 갖고 있는 고민이기도 해요.